네, 안녕하십니까.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23일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뇌졸중을 해서 마비된 분들, 네, 뉴로 피드백으로 어떤 사례가 있고 논문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서 난치병이라고 하는 파킨슨병, 그 다음에 수전증, 네, 요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적으로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예, 전혀 이 파킨슨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다 뇌와 관련된 분들이고, 그분들 뇌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많고, 그 중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뇌파나 뉴로피드로 많이 오시는데요. 그 중에 파킨슨 환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업을 하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빨리 끝내야 하는데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3대 노인성 질환 환자가 5년간 진료받으신 분들이 605만 명입니다. 네, 2019년에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요 관련자를 갖고 왔는데요. 치매 경우에 71만 2,556명이 진료를 받아 2014년도보다 41만 6,309명에 비해 1.7배가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50만 명 정도 되고 남성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 반이 더 많은 거죠. 네, 여성분들 요 자료 꼭 알고 계셨다가 정말 60대 되면 60대 아니 되면 안 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연령별 10만 명당 진료인을 보면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서 40대 후반부터는 정말 치매 관리, 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통계 자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킨슨, 네, 10만 5,84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배가 증가했고요. 성별로 살펴보면 역시 여성이 6만, 남성이 4만 정도에서 여성분들이 더 파킨슨병에 더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먼저 뇌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킨슨 질환도 역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뇌졸중 진료인은 보면 59만, 2014년 52만에서 6만 5천 명이 늘었고, 남성이 32만. 요 뇌졸중만 남자가 여성보다 많습니다. 뇌졸중은 치매나 파킨슨과 달리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네. 그래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요 질환들이 지금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부분, 벌써 50대 이상 분들도 계시겠지만 뇌 관리 꼭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치매,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고, 뇌 경색, 뇌출이 쓰러지시는 분들은 남자분이 더 많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커넥트홈 프로젝트라고 해서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뇌 지도 프로젝트가 하버드대 중심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죠. 파킨슨병을 주의하십시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좌절의 상황이 오면 자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상당한 우울증이 우려됩니다. 당신은 천재 수학자의 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투신 자살이 확실시됩니다. 예, 과학기술이 진화하면서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놀라운 세상이 시작됐고 이른바 뇌를 스캔해서 사람의 재능, 정신질환,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가능성을 예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컴퓨터 파일로 영혼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로 성큼 나아가고 있고요. 이 관련 질환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뇌파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시대가 왔고요. 올레 옌센 네덜란드 라그바우데 교수가 예전에 와서 뇌 인지 과학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로 치료의 핵심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했는데 그 시대가 오기 시작했죠. 바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시작입니다. 네. 가상현실이나 게임 등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세상이 왔고요. 대한민국은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지털 치료제가 나온 게 없지만 심평원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요 디지털 치료제 제1호를 준비하는 작업에 지금 들어갔고요. 디지털 치료는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며 고령화 급증하면 만성질환과 신경정신질환 쪽 이쪽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기존 치료제가 이제 알약입니다.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 저희가 하고 있는 요 뇌과학 뉴로피드백 영역이죠. 독성 및 부작용이 없고 비용이 아주 적고요. 복약 관리 불가, 이분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엔 환자 상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는데 디지털 치료제로 24시간 실시간 환자 상태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디지털 치료하면 이제 의료기기지만 디지털 헬스 케어 하면은 건강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핸드폰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은 다 끝나고요. 테스트 작업 딱 하면은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여기 있는 그대로 독성 부작용 없고 네 비용은 월 10,000원, 20,000원 네 이런 구독경제 시스템으로 가면 비용도 아주 적고 네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12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미 개발이 다 끝나고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이 집에 있는 오래된 지금 쓰고 있지 않은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핸드폰을 하나 딱 선정해서 그 핸드폰에 넣어서 드릴 건지 개발 회의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뭐 장단점이 있는데 핸드폰마다 다 이 사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 달라서 네 그걸 저희가 다 맞출 수가 있을지 네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하나 선정해서 넣으면은 또 비용이 또 올라가서 그런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일단 회의를 다 마친 상태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 정도면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톡스는 현재 뇌파 측정기 의료기 인증 작업이 들어갔는데 재밌는 게 의료기 테스트는 끝나고 이 의료기가 이제 기록을 해야 하는데 뭘 했을 때 몇 점이 나온다. 어떤 걸 테스트했을 때 몇 점이 나온다는 것을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 기록하는 것이 고장이 나서 네. 네.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 작업도 네, 오늘 갔다 오신 분과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완전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끝나면은 뇌파 측정기 의료기죠. 그 다음에 뉴로피드백 시스템 의료기로 뉴로피드백 의료기로 저희가 미국 FDA의 인증 작업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의료기 인증 신청을 할 거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혁신 의료기기 업체 작년 이제 7월에 육성법이 제정됐는데 인증 신청이 해서 한 몇 개의 대학과 함께 요 의료기기 만드는 혁신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로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인증을 위한 임상실험 해서 현재 서울대 의대,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의대와 임상실험 진행 중에 있고요. 가톨릭 관동의대하고는 내년에 국제과제로 또 선정이 돼서 또 다른 치매 임상 과제를 진행할 것 같고, 부산의 모 대학에서 모 대학병원에서 치매 치료기 국제과제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과제를 낸 상태고요. 선정이 되면 아마 올 말이나 12월 뭐 초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정이 되면 진행할 거고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하나는 수전증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난치 질환인 파킨슨입니다. 이분 이제 생로병사에서 나왔는데 황병희 씨, 손 떨림 증상인데요. 불과 5년까지만 해도 떨면서 모든 일을 다 했고, 다 해야 하는데 급격히 심해진 건 한 2년 됐고, 떨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 제 자신을 엄청 원망했고, 내가 왜 이럴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해서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손 떠시는 거죠. 수전증.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전증 걸리신 분들. 이 오른쪽에 보면 연대 샌브란스 신경외과 교수 정진우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줄 보면은 60대가 넘어가면 적어도 인구의 10% 이상에서 수전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수전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수전증 증세가 왜 있나 했을 때 뇌의 문제죠. 손이 떨리는 것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손해, 미상핵, 시상, 이렇게 있습니다. 손해, 미상핵, 시상. 손해에서는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으니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며 운동의 속도와 시기를 조절하고 손상 시 활동 의도성 떨림이 발생하고요. 손해가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상했을 때 떨림이 발생하고, 미상핵, 미상핵을 포함한 기저핵은 불필요한 동작이 안 나오도록 비활동 근육을 억제하는 건데, 이게 손상됐을 때 떨림이 발생하고요. 시상, 운동 피질로 전달되는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여과되지 않은 정보 전달은 운동 피질을 지나치게 흥분시켜 또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나 미상핵, 시상 요 세 개를 갖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벗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저핵, 미상핵 부분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마그네슘이나 미네랄, 비타민 성분의 결핍, 움직임이 예민한 경우, 그다음에 약물이나 카페인, 특히 남자분들 알코올 과다 섭취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전증은 발병 원인에 따라서 이제 생리적 수전증, 본태성 수전증,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이 있는데, 생리적 수전증은 긴장하거나 크게 흥분하면 나타날 수 있고, 흥분, 불안, 피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긴장 상태일 때 손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어떤 사람과 열받았을 때, 정말 엄청난 그 화가 났을 때 몸이 떨리고 손이 떨린 경험이 다는 아니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도 보셨을 거고, 이게 이제 생리적 수전증이고, 본태성 수전증은 특별한 감정 변화, 컨디션 저하가 없는데도 글쓰기나 컵들기, 수저, 젓가락질을 들 때 발생하는 떨림이죠.
본래 체질, 유전적 영향 때문에 발생하기에 본태성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떨리는 것 외에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이 진정되거나 술을 마시면 또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수전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본 바로는 뭐 한두 달이면, 네, 한두 달이면은 다 됩니다. 예, 요 사례들인데, 울산에 이제 박명주 지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글이에요. 이게 훈련일지도 있고, 오른손만이 떠셨는데 7번 내훈련하고 8일째 훈련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떨었다. 예. 수전증. 이분 8일 걸렸습니다. 예. 다음 분은 대구 이제 윤정수 본부장님 사례인데, 이분은 뇌파를 봐도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려온 게 다 손떨림입니다. 이쪽. 예. 특히 뭐 이 좌뇌 쪽이 더 심하면 오른손이 더 힘들겠네요. 이분이 이제 절에 가시면은 물을 그릇에 떠서 이렇게 올려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떠셔가지고 물이 다 예, 가득 채우면은 발은 다 쏟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수술하시고 수전증이 있어서 손에 힘도 없고 떨어서 물건을 잡기도 힘들었었는데, 한 달 보름 정도 훈련하시고 이젠 손도 힘이 들어오고 손떨림 현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단하죠? 하루에 훈련 3시간에서 5시간 훈련했답니다. 열심히만 훈련하면 이렇게 좋아진다 했습니다. 요 뇌파가 하루에 3시간, 5시간에서 한 달 보름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단하죠? 보시면 휴식도 28점, 주의력도 31점, 집중력도 26점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완전히 생긴, 네, 그런 지수도 나오고요. 네, 뭐 귀출등도 보이고요. 네,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 사례입니다. 파킨슨은 우리나라 일단 이제 인용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파킨슨병은 신경 전달 물질 하나인 도파민의 생성과 분비가 잘 되지 않아 뇌 운동 회로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 요 도파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뇌 중뇌 부분에서, 우리 중뇌 부분에서 도파민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요 파킨슨 질환이 의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뇌에서 뭐 하냐면 이제 운동 기능 담당하고 있죠. 예. 그래서 떨리거나 경직돼 있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 자세 불안정,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고, 아직까지 치료제도 없고요. 아직 발병 원인조차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난치 질환이 파킨슨 병입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 질병통계자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 7만 8천 명에서 2020년에 12만 4천 명, 매년 8에서 10%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 진단되지 않은 잠재적 환자를 감안한다면 20만 명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킨슨에 관련된, 여기 나오죠. 도파민 나오고 중뇌 흑질 부분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있다. 그래서 운동 기능 장애를 보인다 해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파킨슨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전증은 10명 중에 1명, 파킨슨은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건데, 이 수전증은 저희가 누르 한번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2달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 파킨슨은 여기 보신 것처럼 치료법과 치료약이 없다.
그래서 요 파킨슨 환자분들, 한 20만 명의 파킨슨 환자분들은 대안이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파킨슨병의 표준 치료는 도파민 전구물질인 L-도파 약을 복용하는 약물요법입니다. 레보도파라고 하죠. 레보도파 분해를 억제 작용 시간을 연장하는 약물이고 BBB를 통과해 요 뇌를 보호하는 요 뇌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서 말초에서 분해를 억제하는 약물이고 근데 결론 이거 드시면 어떻게 레보도파 이거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을 드시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약이 그 도파민과 비슷한 해서 뇌를 속이는 겁니다. 예, 그 비타민 레보도파 이 약이 도파민과 비슷한 성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비비를 통과해서 도파민을 이제 보충하는 건데 약물 복용 후 3년 5년이 지나고 약물의 장기 복용에 의한 수용체의 민감성에 이상이 발생하면 수용체의 민감성에 이상이 발생하면 약물의 효과가 일정치 않게 되면서 부작용과 부수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수술로 갑니다. 수술로 가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상당히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약물 치료 시 3년 5년 보통 제가 해보니까 3개월 6개월만 드셔도 요 증상이 나옵니다. 이제 뇌에서 요 약물 효과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약물 치료 시 도파민만의 보충으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상호 불균형, 신경 전달 물질의 도파민만 이제 계속 보충하는 건데 레보도파로 신경 전달 물질의 상호 불균형, 수용체의 민감성 문제로 인한 약효 효율 저하, 이상 운동증, 환각, 환청, 환시가 나오게 되고요. 충동 조절 장애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수술요법은 비용 비싸고 수술 부작용이 있고 뇌에다가 뭐 배터리 하게 되면 또 교체해야 하고요. 점진적으로 효율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난치병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뇌과학 사업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이 파킨슨병이었는데 무슨 용기로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이런 용기였습니다. 대안이 없다. 무조건 해야 한다. 어차피 못 고친다. 약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어차피 못 고칠 건데 어차피 안 될 거 부담 없이 도전해보자. 가능성은 딱 두 개였습니다. 뇌세포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신경망을 연결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박병 박사님 찾아뵙고 파킨슨 환자가 가능합니까? 뉴로피드백으로 하니까 2초도 되지 않고 박사님이 됩니다 해서 끝났다.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개선이 되고 멈출 수만 있다면 이 증상이 멈추는 것만 해도 대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을 5분을 모집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 2017년도에 한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일단 우리 뉴로피드백 한번 보겠습니다. 약물에 대한 현재 퇴행성 뇌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뭐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7, 80%의 뇌 질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물 치료는 증상을 잠재우거나 증상의 발전 속도를 늦출 뿐 긍정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뉴로피드백이 최근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뉴로피드백 훈련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로시터나 라버크가 시행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뉴로피드백 훈련이 약물 치료와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이미 95년도에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은 퇴행성 뇌질환자군이 약물 치료를 받은 퇴행성 뇌질환자군에 비해 집중력이 나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예.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요 전북대 심리학과, 전북대 정신과 병원, 전주대 대체건강관리학부에서 모여서 요 ADHD 아동의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미치는 효과를 갖고 뉴로피드백 집단 12명, 뉴로피드백과 약물치료 집단 9명, 약물치료 집단 11명 배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 결과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치료 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뉴로피드백이 약물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과잉행동 충동성 점수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뉴로피드백 훈련도 약물 치료만큼 증상을 개선하는 경향이 있고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이 약물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뉴로피드백 클리닉입니다. 여기에서는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됐고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그다음 게임하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되는 거죠. 약물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파킨슨병은 아니지만 다른 ADD, ADHD 환자분들을 실험했을 때 약보다 뉴로피드백이 효과가 더 좋고 약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들이 병원에서 그다음에 학자들이 해놓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ADD든 환자분들은 다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약물이다. 예, 약물로 가고 있죠. 이거는 과연 될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지만 이미 디지털 치료제의 시기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논문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판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뉴로피드백이 약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윤리적이죠. 그렇죠? 부작용도 없고 한번 고치면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적은. 그래서 이 판이 디지털 치료제와 함께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로화분의 신뢰성은 몇 프로입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뇌파 측정기를 만든 회사 제품이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라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91.6%. 연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곳에서 검사를 한 겁니다.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본 자료는 요 도파민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중내 흑질의 도파민 때문에 파킨슨이 병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러면 과연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뭘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뭐 캐나다의 리마 템퍼, 그 다음에 UTSC의 이제 교수 마이클, 명상과 감정에 대한 연구 많이 있는데
명상을 한 사람들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커졌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고 명상을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긍정적 정서가 강화되어 혈중,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요 명상에 대한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또한 명상을 통한 도파민 증가 두 번째인데요. 명상 훈련 후 혈청 지질 과산화물 레벨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레벨이 감소하고 명상 상태가 도파민과 멜라토닌 레벨이 증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과 노르에피네프린 레벨이 사라졌다. 네, 이런 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증가를 하는구나 했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 명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뉴로 피드백과 이미지 테라피와 자기 최면 요법을 넣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뇌 건강 1단계, 뇌 건강 2단계가 명상 요법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뇌 건강 1단계, 2단계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로 도파민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이 낮아지겠구나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명상과 뇌과학, 뇌의 어떤 부위가 명상했을 때 좋아지냐 했을 때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위스콘신 대학교의 이제 리처드 데이비슨이고 이분은 다 아실 달라이 라마죠. 요 위스콘신 대학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1만 5천 시간 동안 명상 수행을 해온 티베트 승격 17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우측 전두엽보다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즉 좌측 전두엽이 우측보다. 근데 좌측 전두엽에서 뭐하냐? 행복이나 기쁨, 낙천성, 열정과 관련된 뇌 부위다. 티베트 승려들을 연구한 결과 명상을 하며 행복을 주지하는 좌측 전전두 피질이 불행과 고통, 긴장, 우울, 불안, 우울, 부정적 감정을 주지하는 우측 전전두 피질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다. 네. 우리 이제 그 뇌파를 분석하면 이제 BQ가 있는데 BQ에서 저희 활성지수가 있습니다. 활성지수. 활성지수에서 좌뇌, 우뇌 이렇게 보죠. 그래서 좌뇌가 저희가 이제 긍정, 우뇌가 이제 부정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발견은 명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뇌 부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명상을 했을 때 명상이라고 쓰지 말아야겠네요. 저기다 이제 뇌 건강 1단계, 뇌 건강 2단계 했을 때 뭐가 달라진다? 뇌 크기가 달라집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엘린 루러스 박사팀이 명상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가 더 크고 뇌 기능도 절 발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명상의 뇌에 어떤 효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꾸준히 명상을 해온 사람 22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 22명의 뇌를 MRI로 관찰했는데 명상을 해온 사람들의 뇌는 대뇌, 기억을 담당하는 오른쪽 해마,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안화 전두피질 등의 크기가 보통 사람보다 컸다. 그러니까 뇌 크기도 바뀐다. 좌뇌 전두엽이 발달하고 뇌 크기도 바뀌고 세 번째는 구조도 바뀐다. 뇌 구조도. 네. 했을 때 자비심과 행복감을 담당하는 부위, 뇌 부위가 0.1, 0.2mm 더 두꺼워진 것이다. 특정 부위가 이거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명상. 네 번째. 또 뭐 좋아진다? 면역력. 네. 그래서 당연히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감소하고 긍정적 감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증가하겠죠.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한 실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명상이 정말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이 명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실제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고 누구는 1년 명상을 하면 좋아지고 10년 명상을 해도 좋아지지 않고요. 방법에 정답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언제까지 명상을 해 효과를 보는가? 너무 장기적이라는 거죠. 돛 닦는다고 하는데 예, 스님들만 네, 네, 스님들만 예, 요 명상을 하는데 스님들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일지 예,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조계 중에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빨리 명상을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해야 불교가 대중화된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면 이 우리가 어렵게 깨달은 이 명상의 세계를 그렇게 쉽게 뉴로피드백으로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안 되죠. 하지만 명상을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뉴로 피드백입니다. 예. 기본 훈련, 뇌이완, 뭐 이건 이제 눌러야지만 뇌건강 1, 2단계, 네, 다 여러분 명상요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박병 박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예, 간단한 내용만 캡처해봤습니다. 그럼 뉴로 피드백과 명상, 이 명상이 정말 어려우니까 뉴로 피드백으로 이 명상이 원하는 그 도달점에 뉴로 피드백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다.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뉴로 피드백이 도움을 줄 것이다. 실제로 뇌파를 딱 보여주면서 명상을 하면서 뇌파 변화 상태를 보여주면서 명상을 했을 때 이런 뇌파가 나온다는 것을 딱 알면 이 지점까지 쭉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내가 어디까지 언제면 더 여기까지 도달할 건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상에 의해 이런 특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연간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뉴로피드백 기법에 의해 이러한 명상의 특수 상태를 구현해낼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많은 단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착오도 크게 줄일 것이다. 즉 면벽수행 10년, 면벽수행 10년, 3개월 네,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네. 알파, 세타,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으면 세타파가 알파파보다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명상 상태처럼 깊은 안정과 평화로움,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 이게 명상, 그 깊은 명상의 세계에 가기 위한 그 뉴로피드백 뇌파 훈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단독으로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명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출시를 할 겁니다. 네,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면벽 수행 10년. 면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상품을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아까 명상을 통해서 이제 도파민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뉴로 피드백으로 도파민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한의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기고한 글인데 제가 퍼왔습니다. 뉴로 피드백으로도 도파민을 생성해 집중력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 도파민을 생성해주는 약물을 쓰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양약은 도파민을 직접 만들어주는 약을 써서 단기적인 효과가 좋지만 약물을 끓이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기 어렵고 한약의 경우는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 보다 근무적 치료는 가능하지만 양약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네, 양약을 쓰면 도파민이 생성돼
뭐 4시간, 8시간 정도 각성을 높일 수 있다. 네, 하지만 결국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로 피드백으로 도파민 형성이 가능한 분인데 여튼 한 방에서 이제 도파민은 뇌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몸의 장부에서도 만들어서 뇌로 올라간다고 여긴 게 이제 한방 쪽이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뉴로피드백으로도 도파민의 생성에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원장은 뉴로피드백을 통해 뇌파 훈련을 함으로써 도파민을 생성해줘 뭐 AD나 아스퍼거 증후군에 치료하는 것이다 해서 한약과 함께 뉴로피드백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이 한방에서 한 얘기는 여러분 의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을 2017년도에 한번 모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협회 찾아가 봤고 파킨슨 협회장님도 제가 광주에서 만났었고요. 환우들도 제가 한 몇백 명은 제가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약 파시는 분들, 파킨슨 약 파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여기 뭐 파킨슨 카페인데요. 파킨슨 치료제, 파킨슨 약물 치료, 파킨슨 이렇게 해서 글이 2021년도 2월달, 1월 27일, 1월 16일, 1월 25일, 24일에서 매일 올라옵니다. 파킨슨 요 카페에. 근데 조회수가 매일 84, 146, 257, 153 매일 뭐 100에서 200 정도의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비즈 라이브 요 파킨슨 편을 들으시면은 이분들 대안이 없구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뉴로하모니로 뉴로 피드백 훈련을 권해 주십시오. 네. 영상요법, 도파민 나온단다. 저희 프로그램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의사분들도 우리 그 도파민의 뉴로 피드백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사례 제가 2017년 10월 25일부터 8월 24일 박병훈 박사님하고 저 이홍규 그때는 제가 본부장이었습니다. 이때 했습니다. 파킨슨 훈련, 뇌파 훈련 17년 10월 28일 네, 요 뇌파였고요. 18년 4월 17일 딱 6개월 딱 됐는데 뇌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세타파 네, 엄청 줄어들었고요. 요 베타파 부분이 네,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분 이제 후기인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뇌파하면서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뇌 운동 위주, 즉 뉴로피드백 훈련 위주로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밤에 깊은 잠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예전에 혼자 누웠다 일어났다도 안 됐답니다. 근데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또 깊이 주무시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양치질, 반신욕,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해졌고 예전엔 아무것도 안 됐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던 두 다리가 많이 편해졌고 아침 약을 늦게 먹어지고 걷는 것도 정상이다. 네. 예전엔 약을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걸음도 종종 걸음과 두 다리 너무나 저리가 아팠다 해서 모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네,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면서 저희한테 보내온 네,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인순 뇌요법사 그러니까 요법사라는 말은 이제 뇌상담사, 뇌교육사, 교육과정, 교수과정 그 위에 이제 요법사 과정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거의 의사분들이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파킨슨병 개선 사례에서 박인순 이분이 이제 예전에 반포센터장을 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파나톡스 반포센터장이요. 두뇌 요법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점 하나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스스로 몸 가누기도 힘든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1년간 꾸준히 뉴로피드백 훈련을 시켜드렸다. 마우스 만지는 것도 들어하시던 분이 점점 젊은 뇌파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합니까? 예,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보람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네, 골프 치러 다니시는 거죠. 예, 아무런 대안이 없던 분들이 걷는 게 정상이 되고 깊이 주무시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예, 몇 명이요? 20만 명이 지금 요 뇌파를 잘 모르시고 뉴로피드에 몰라서 레보도파 약 드시다가 수술로 가시다가 결국 알츠하이머로 인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20, 30년을 또 사례입니다. 이건 센터 사례인데요. 제가 이건 캡처가 있습니다. 예. 불수의적으로 손의 떨림을 용인수지 센터 변윤호 센터장님 사례입니다. 불수의적으로 손의 떨림으로 두려운 가득한 파킨슨 환자분이 뉴로피드 훈련을 시작하였다. 끊임없는 의심, 부정을 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병 앞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던 것이 뉴로피드백 훈련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100%. 무조건 이겁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안 믿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했는데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오시는 게 뉴로피드백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 수전증 환자분들은 무조건 권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처음 왔을 때 의심합니다. 두 번째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99% 오십니다. 왜? 대안이 없으니까요. 흑색질의 도파민 부족의 원인으로 알려진 파킨슨 환자. 세포단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을 현대의학은 여러모로 잘 고쳐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없는 부분이 파킨슨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고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뉴로피드 훈련은 그야말로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다. 잘 웃지 않고 잘 믿지 않고 본인이 합리적 이해가 될 때까지 공격적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도리 없는 약 처방만을 하니 스스로도 매우 답답한 모양이었다. 결국은 없는 살림의 기계를 구입하고 세상에 그 간절함 때문일까 하루에 3시간씩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사례가 그걸 제가 이 사례 다음 장에 있는데 그 사례를 지웠네요. 이 사례 제가 단톡방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씩 훈련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분은 대전에서 한지원 지사장님이 동영상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일주일 파킨슨 환자분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놀래고 있고 아버님이 훈련하시고 나중에는 저를 꼭 안아주셨다 했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파스 비즈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고요. 단톡방에도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파킨슨까지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는 요 뇌파는 뇌파가 아니고 이제 BQ죠. 제 BQ입니다. 2021년도 7월 11일 날 찍은 건데요.
주의 지수하고 활성 지수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비밀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궁금한 것도 좀 있어야 사람이 좀 신비롭고. 네. 그래서 주의 지수 비율 2.8, 3.2, 긴장도 13, 12, 산만도 0.6, 0.6, 좌뇌운에 73, 7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활성지수 79, 73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7월 11일 정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안 되지만 표가 이러니 그렇게밖에 설명 못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80, 80 네, 좋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의 균형 점수 대칭성 46, 동시성 0.6으로 아주 양호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네, 제 BQ도 이제 공개해 드렸고 더 열심히 해서 11Hz 자기율 지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2,000명 정도 오셨는데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요 파킨슨 수전증 편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목요일 때는 사업 설명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설명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